길이 316m, 아파트 100층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보다 긴 강철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서 과자 부러지듯 두 동강이 났습니다. 강철입니다. 콘크리트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두께 수십 밀리미터짜리 고강도 강철판으로 만든 배인데 파도 몇 번 맞았다고 반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거친 인도양 한복판에서 컨테이너를 4,000개 이상 가득 실은 채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배가 건조된 지 고작 5년밖에 안 된 거의 새 배였다는 점입니다. 녹슬고 낡아서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멀쩡해 보이던 배가 멀쩡한 바다에서 그냥 부러진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 속 재난이 아니라 2013년에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고, 이 사고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배의 근본적인 비밀이 하나 드러납니다. 오늘은 강철배가 어떻게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왜 결국 부러지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배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물에 뜨는 단단한 쇳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를 옆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물건이 됩니다. 길이가 300m가 넘는데 높이는 고작 20에서 30m밖에 안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기다란 철제 막대기에 가깝습니다. 학교에서 긴 플라스틱 자를 양 끝만 잡고 가운데를 눌러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가 아래로 활처럼 휘는데 배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300m짜리 거대한 빔, 기다란 철제 구조물이라고 생각해야 이해가 빠릅니다. 배를 하나의 긴 빔으로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위에서 누르는 힘은 배 자체의 무게와 화물 무게입니다. 아래에서 받치는 힘은 물의 부력입니다. 그런데 이 두 힘이 배 전체에 고르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엔진이 있는 곳은 무겁고 빈 탱크가 있는 곳은 가볍습니다. 파도의 꼭대기에 있는 부분은 부력이 세고 파도 골짜기에 빠진 부분은 부력이 약합니다. 이 불균형이 배를 위아래로 끊임없이 휘게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호깅과 세깅입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호깅은 배의 가운데가 위로 들리는 현상이고, 세깅은 반대로 가운데가 아래로 처지는 현상입니다. 배 한가운데에 파도의 꼭대기가 맞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는 부력이 강하게 밀어올리고 양쪽 끝은 파도 골짜기에 놓여 부력이 약해집니다. 가운데만 위로 솟으면서 배 전체가 역유자 모양으로 휘어집니다. 이것이 호깅입니다. 반대로 양쪽 끝에 파도 꼭대기가 걸리고 가운데가 골짜기에 빠지면 가운데가 축 처지면서 유자 모양이 됩니다. 이것이 세깅입니다. 문제는 이 두 현상이 번갈아가며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지나갈 때마다 호깅과 세깅이 교대로 일어나면서 배는 숨을 쉬듯 구부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합니다. 한 번, 두 번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해 내내 수백만 번 반복됩니다. 그것이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대형 컨테이너선은 한 번 항해에 약 12일에서 15일이 걸립니다. 그동안 배는 파도를 타면서 쉬지 않고 호깅과 세깅을 반복합니다. 파도 주기를 10초로 잡으면 하루에 8,600번, 15일 항해에 약 13만 번입니다. 한 척의 배가 평균 25년을 운항한다고 치면 생애 전체에 걸쳐 수천만 번의 굽힘이 쌓입니다. 이것이 배를 서서히 죽이는 힘입니다. 호깅 상태에서 배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가 위로 들리면 갑판은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는 인장력을 받고 선전은 눌리는 압축력을 받습니다. 세깅 때는 이것이 정확히 뒤집어져 갑판이 눌리고 선저가 당겨집니다. 이 밀고 당기는 힘이 반복되면 강철도 내부에 스트레스가 축적됩니다. 이것을 종강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배가 길이 방향으로 휘어질 때 부러지지 않고 버티는 능력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철사를 한 방향으로 구부린 다음 다시 펴고 또 구부리고 또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십만 번 반복하면 어느 순간 철사가 뚝 끊어집니다. 파단이 일어나는 그 순간 구부리는 힘 자체는 처음과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철사 내부의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들이 쌓이고 쌓이다 임계점을 넘어선 것입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배는 왜 항상 가운데 부근에서 부러지는 것입니까? 이것도 단순합니다. 긴 막대를 양쪽에서 받치고 가운데에 힘을 가하면 가장 많이 휘어지는 지점은 정중앙입니다. 배도 마찬가지로 중간 부분에서 휨 모멘트가 가장 큽니다. 실제 사고 사진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배의 중앙부에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물리법칙의 필연입니다.
선박 설계자들도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특별히 튼튼하게 만듭니다. 갑판과 선저 주변에 종방향 보강재를 집중 배치하고 이중 바닥 구조에 종통제라는 세로 뼈대를 촘촘하게 넣어 버티도록 설계합니다. 종통제란 배의 길이 방향으로 이어지는 뼈대를 말합니다. 마치 인체의 척추처럼 이 구조물이 배가 구부러질 때 발생하는 힘을 분산하고 흡수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훨씬 쉽게 부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를 해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2013년 6월 MOL 컴포트라는 컨테이너선이 인도양에서 선체 중앙부에 균열이 생기더니 두 동강이 났습니다. 길이 316m급 대형 선박에 컨테이너 약 4,300개를 싣고 있었습니다. 공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친 인도양 파도 속에서 수직 굽힘 모멘트가 커진 상태에서 중앙부 바닥 외판이 먼저 버클링을 일으키고 이어서 선체 전체가 종방향으로 파단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때의 굽힘 하중이 선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아주 근소하게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 배가 건조된 지 5년밖에 안 됐다는 사실은 업계의 충격이었습니다. 노후선이 아니었습니다. 최신 기술로 만든 현대적 선박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선체설계 강도와 용접부, 고강도 강제 사용 방식 등을 놓고 조선소와 선사, 선급 사이에서 설계 적정성에 대한 논쟁과 법적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MOL 컴포트만이 아닙니다. 2002년에는 프레스티지라는 유조선이 스페인 앞바다에서 균열이 생기더니 두 동강 났습니다. 이 배는 약 7만 7천 톤의 중유를 싣고 있었고 이 가운데 약 6만 3천 톤이 바다로 유출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선체가 거친 파도에서 반복적인 파랑 하중과 굽힘을 받는 동안 구조적 손상이 진행된 끝에 결국 두 동강 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동적 파랑 하중에는 호깅과 세깅에 의한 굽힘도 포함됩니다. 스페인 북서부와 프랑스 대서양 연안의 수백 킬로미터 해안이 오염되었고 그 영향은 10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목조 범선 시절에도 호깅은 존재했습니다. USS 컨스티튜션 같은 군함도 오랜 세월에 걸쳐 중앙부가 서서히 위로 굽어 올라갔습니다. 나무든 강철이든 바다 위에서 긴 구조물이 받는 힘의 본질은 같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을 짚겠습니다. 파도 한 방에 배가 부러지는 것입니까? 답은 아닙니다. 배 부분의 선체 파단은 피로 파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로 파괴는 이름 그대로 금속이 지치는 것입니다. 강철을 한 번 구부린다고 부러지지 않고 100번 구부려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만 번 반복하면 미세 균열이 금속 내부에 생기기 시작하고 이 균열이 자라다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단 한 번의 하중에 무너집니다. 사고가 터지면 사람들은 갑자기 부러졌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만 번의 반복이 선체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속의 피로 파괴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19세기 독일 엔지니어 아우구스트 벨러였습니다. 그는 기차 차축이 갑자기 부러지는 원인을 분석하다가 반복 하중이 금속을 서서히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나온 SN 곡선 개념은 지금도 선박 구조의 피로 수명을 평가할 때 기본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얼마의 응력을 얼마나 반복하면 파단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하는 도구입니다. 피로 파괴는 균열의 시작과 전파 두 단계로 나뉩니다. 균열이 시작되면 파도가 칠 때마다 균열 끝에 응력이 집중되면서 조금씩 더 벌어집니다. 균열이 어느 임계 크기를 넘으면 더 이상 큰 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파도 한 번에도 한꺼번에 쭉 찢어집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사람들 눈에 목격되는 사고의 순간입니다. 적재 상태도 이 문제를 크게 좌우합니다. 양쪽 끝에만 화물을 잔뜩 싣고 가운데를 비우면 호깅이 극심해지고 가운데에만 몰아싣으면 세깅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운항에서는 화물을 골고루 분산해서 싣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전용 소프트웨어가 굽힘 모멘트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경고를 보냅니다. 벌크선은 보통 1번에서 번까지 화물창이 있는데 홀수 칸만 채우고 짝수 칸을 비우는 패턴과 모든 칸을 균일하게 채우는 패턴에서 모멘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적재 패턴은 잔잔한 날에도 선체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고 여기에 악천후까지 겹치면 설계 여유를 한순간에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각 컨테이너마다 무게가 다르고 적재 위치에 따라 무게 중심이 바뀝니다. 빈 컨테이너와 가득 찬 컨테이너가 섞여 있고 냉동 컨테이너는 전력 공급 위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변수를 계산해 최적의 적재 순서와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화물 계획 담당자의 일입니다. 이 계산이 틀리면 배는 바다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죽음의 경로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현대공학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MOL 컴포트 사고 이후 해운 업계는 대형 선박의 종강도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선급협회들은 극한 호깅과 세깅 상태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정밀 분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험적 공식에 의존하던 부분을 비선형 유한 요소 해석까지 동원해 배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훨씬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유한 요소 해석이란 선체 전체를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의 작은 요소로 분해한 다음 각 요소에 가해지는 응력을 컴퓨터로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현대 대형 선박 하나를 완전 모델로 해석하려면 막대한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배의 안전은 더 이상 경험과 직관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대형 선박에서 선체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주요 부위의 응력과 가속도 등을 실시간에 가깝게 추적합니다. 초음파로 강판 두께와 피로 균열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경보를 울립니다. 항해 중 선교에서 굽힘 모멘트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급협회의 정기 검사 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선박은 5년마다 드라이독에 들어가 선저를 포함한 전체 선체를 검사받습니다. 특히 호깅과 세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중앙부 갑판과 선저판은 두께를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합니다. 부식이나 마모로 두께가 기준 이하로 줄어들면 교체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럼에도 완벽한 안전이란 없습니다. 바다는 예측을 벗어나는 파도를 보내올 수 있고 배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 늙어갑니다. 설계자들은 실장 최대 하중보다 훨씬 큰 힘을 버틸 수 있도록 안전 여유를 두고 설계합니다. 그러나 과적, 부적절한 적재, 노후화, 극한 파도 간 요인이 겹치면 이 여유가 줄어듭니다. 여유가 0이 되는 순간이 배가 부러지는 순간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배가 커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길이가 2배가 되면 휨 모멘트는 단순히 2배가 아니라 훨씬 더 커집니다. 현재 운항 중인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길이 400m를 넘습니다. 이런 선박에서 호깅과 세깅이 만들어내는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류는 더 크고 더 빠른 배를 만드는 동시에 그 배를 부러뜨리려는 바다의 힘과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강철배가 두 동강 나는 것은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보이지 않는 피로와 적재 하중과 파도가 만들어낸 누적의 결과입니다. 바다는 칼을 들고 덤비지 않습니다. 파도라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300m짜리 강철 거함을 매일 구부리고 펴고 다시 구부리면서 천천히 꺾어가는 것입니다. 그 힘에 맞서 배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이 선체 구조 설계와 종강도 계산이라는 공학의 세계이고 우리가 타는 배 밑바닥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오늘도 인도양 어딘가에서 태평양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